이번 학기에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분들이 상당수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 저희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홍분식 장려해가지고 도시락 검사 했었잖아요. 보리밥 싸우고 막 이런 거, 쌀밥 못 싸우게 하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왜 식량 생산이 너무 이렇게 생산량이 낮았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독립한 구식민지 지역에서 당면한 과제가 일단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2차 대전 이후에 재편이 되면서 미국 중심 그리고 각 나라의 자본가 계급이 협력해서 했던 중요한 기아 대책이 바로 녹색혁명이라고 하죠. 그린 레볼루션. 녹색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식량, 곡물 재배에서의 혁명이죠. 곡물 재배를 혁명적으로, 뭐가 혁명적이냐면 생산력 정대의 수준이 아주 혁명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농업 국가들에서 기아 문제가 대체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상당히 드물게 기아에서 해방된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굶주리는 거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녹색혁명을 왜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이 그 나라의 해당 국가의 지배계급과 손잡고 이걸 하느냐.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는 녹색혁명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바로 수하르토 쿠데타 이후, 군부 집권 이후로 녹색혁명을 해요. 그 이상하죠. 인민들을 기아에서 해방시키는 그 좋은 거라면 그 전에 훨씬 좌익적인 민중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권이 있을 때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전에 대통령 수카루노는 이 농업 원조를 거부해 공식적으로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죠. 우리가 굶어 죽어도 우리가 굶어 죽을 테니까 니네들 원조 물자 가지고 니네들 돌아가라 이런 연설도 해요. 수카루노. 인민들이 실제로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럼 왜 그렇게 안 받아들였을까?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더 큰 문제는 녹색혁명의 성격 때문에. 반대로 수하르토, 미국에 의해서 홍립된 수하르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녹색혁명을 진행시켜. 왜 이랬을까? 상당히 이상하죠. 그리고 농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 대부분 반대야. 왜 농민들이 생산력을 증대시켜주는 이런 개량을 왜 반대했을까? 그런 거죠. 녹색혁명, 이 엄청난 곡물 생산량의 증대는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아세요? 첫 번째는 종자개량을 하죠. 종자개량을 해서 다수학 품종이라는 걸 만들어요. 쌀이나 미라, 특히 이제 쌀에서 만들어요. 쌀에서 다수학 품종을 만들어내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통일벼라는 벼가 있었죠. 그게 대표적인 녹색혁명의 산물이에요. 다수학 품종이에요. 맛은 없는 대신에 그 전에 전통적인 그 종자보다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생산량이 그보다 훨씬 높은 경우도 있었다고요. 다수학 품종을 재배를 하죠. 자, 그런데 품종 개량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 다수학 품종은 뭐하고 결부돼야 되냐 하면은 수많은 화학 비료하고 동시에 사용을 해야지 이게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필연적으로 저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농약을 뿌려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종자, 화학 비료, 농약 세 가지가 같이 녹색혁명을 구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계화죠. 영농 기계화라고 옛날에 선전 많이 했어요. 기계화를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돈이 많이 들어. 엄청난 돈이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 야채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라 그러죠. 그죠? 야채가 몸에 좋다는 수많은 의학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뉴스에도 막 나와요. 그 야채가 몸에 좋다 이런 논문들을 쓰는 연구비를 대부분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곡물 메이저들에서 되잖아요. 카길 같은 데서. 그 뭐예요? 저 GMO 만드는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나요. 몬산토 이런 데서 다 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 베지테리안 이러면 뭔가 이런 그 메이저들하고 상관없을 것 같죠? 왜? 그거 다 기업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야채도 다. 그 대부분의 그 식물들의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중에 식물식품들의 생산비, 평균적인 생산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종잣값이에요. 종잣값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종잣 예량을 누가 한 거예요? 그게 곡물 메이저들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곡물 메이저들이 동시에 M&A를 통해서 기업군을 형성하죠. 처음에 곡물 메이저들은 거래하는 중개 상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점 커지면서 종자를 배당하는 육종 회사들도 자기들이 소유하고, 또 화학 비료 만드는 회사들, 농약 만드는 회사들, 공용 기계 만드는 회사들 다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게 하나의 기업군을 형성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장악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거의 지금 5대 메이저였던 4대 메이저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4개 메이저 회사가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한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 그때 물론 이 4대 메이저가 그 정도 힘이 크진 않았지만, 이런 녹색혁명을 하면 누가 망하겠어요? 농민들이 이걸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죠? 엄청나게 빚을 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 빚을 못 갚죠. 그래서 농민들이 다 파산해요. 그리고 파산을 유도하죠. 왜요? 기계화를 하려면 농지 개량도 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산업발, 이 녹색혁명은 동시에 근대적 산업화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녹색혁명만 하고 그 나라의 녹색혁명에서 먹고만 살기만 해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녹색혁명을 한 거는 다수화 품종을 통해서 식량을 증산시키면 식량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식량값이 떨어지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보죠? 도시 노동자들이 이익을 보죠. 왜? 도시 노동자들이 상당히 저임으로 노동을 해도 식량값이 싸면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임 노동자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바로 녹색혁명이에요. 이 두 가지는 짝을 이루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녹색혁명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의 산업화와 농촌에서의 녹색혁명은 같은 산업, 같은 프로젝트의 양면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농민들이 망해야지 어떻게 돼요? 도시의 노동자로 전락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동자들은 산업 예비군들을 만들어내면서 곡물가는 계속 이중고가제를 시행하는 거예요. 생산비는 높아지지만 곡물가는 낮춰서 팔아야 되니까 정부가 지금도 하는, 국가가 수매해서 싸게 팔고 이런 걸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을 분해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기업농만 살아남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스탈린이 했다고 자본가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농업 집단화잖아. 농업 집단화를 한 거야.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는 군부가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 농민들을 학살하거나 재판도 없이 막 죽여요. 반대. 인도네시아 실제로. 그리고 또 여기서 반대하면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처형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가두거나 농지를 아예 뺏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산업화된 거예요. 이런 맥락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산업화된 거예요. 결국 녹색혁명이라는 게 보여준 건 뭐냐 하면은, 생산력 증대라는 것이 전통적인 농업 위주의 사회였던 대부분의 식민지,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좌익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준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전통적으로 막스주의가, 특히 서유럽에서 발전하던 막스주의가 생각했던 거는 근대적 의미에서 바로 산업화였다. 근데 그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그거 토대 위에서 막스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산업화가 주어져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업화를 초기부터 해야 됐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산업화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부작용을 아주 더 압축해서 겪어야 되니까 훨씬 고통이 크겠죠. 이걸 겪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에서 이게 자생적으로 자기들 나라 안에서만,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나면 죽이든 밥이 되든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합의를 보든 뭐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결판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바로 제국주의 세력이 이걸 강제하는 거야. 강제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산업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노선이 동시에 반제국주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된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소련이나 중국의 노선은 뭐였냐면 제국주의에 반대하면서 대신에 서구 사회가 밟아 나갔던 것과 똑같은 걸 자생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똑같은 경로를 하되 우리끼리 하고 제국주의에
손 벌리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나 소련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던 다른 아시아 구식민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반제국주의라는 게 동시에 산업화에 대한 반대하고 겹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공산주의는 여전히 이 노선을 받아들여요. 산업화라는 걸 여전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생산력이 증대돼야지 우리가 경제적 자립, 정치적 장립을 이룰 수 있다는 건 당연하죠. 이런 아주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는 그런 게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런 게 맞긴 하지만 동시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면은 결국은 국가 전체로 보면, 민족 국가 단위로 보면은 국가가 강대해지고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도시 노동자 집단과 시골의 농촌의 농민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다시 상충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세력 기반은 농민들이었어요. 다수의 농민들에게 기반한 공산당들이 이 노선을 주장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죠, 진짜.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념을 실현을 하되 농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의 상황, 농민들이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는 아시아 나라들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공산주의적 노선은 뭘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봤던 마오이즘이죠. 마오이즘은 그래서 농민공산주의, 이 산업 발전의 길과 다른 경로를 밟아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마오이즘 안에는 이 중화공유주의 생산력 증대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하되 산업화를 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이 발전한 방식이나 소련이 발전한 방식과 다르게 갈 거냐, 이걸 고민을 했다면 그보다 더 농민 구성이 많고 산업 발전이 더디게 일어났던 작은 식민지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경제 발전이 아닌 다른 공산주의 경로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갔던 길과도 다르고, 소련이 공산주의 수립 이후에 생산력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과도 다르고, 중국과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중국과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길은 뭐가 있을까? 자기 나라의 고유한 어떤 발전의 경로를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65년 대학살로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65년에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학살당하기 직전까지 그 농촌 지역에서 공산당들이 지역의 농민들과 어떤 운동을 전개를 한 곳이 있었냐면 자체적인 품종 개량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주 이제 대기업들이 많은 돈 들여서 개량한 종자, 그리고 화학비료 먹어야지 이제 잘할 수 있는 종자가 아니라 자생적인 종자 중에서도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종자를 개량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농업을 하되 황금작물, 그러니까 상업작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산물 중심으로 농업 구조를 재편하는 이런 것들을 시도를 실제로 했죠. 근데 이제 그게 65년에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똑같이 인도네시아와 같이 대규모의 폭력을 겪진 않지만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냉전 체제 속에 갇혀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적 시도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것과는 다른 자기들만의 고유한 어떤 공산주의를 탐구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뺏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아시아 공산주의가 발전하는 경로를 상당히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산주의 하면 항상 소련에서 대부분 멈추죠. 소련 모델에서 멈추거나 조금 더 나아가더라도 마오이즘까지밖에 안 와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가 또 신자유주의가 문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빈곤이 문제이고 생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민족 간 갈등도 문제이고 인종 간 차별도 문제고, 이런 걸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는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잘 안 해요. 항상 자본주의 틀 안에서 뭔가를 개량할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대안들을 우리가 좀 참조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이것과 다른 사회를 우리가 꿈꾼다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힘든 일이죠. 역사적 사례들, 특히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경로를 밟아 나갔던 사회에서 먼저 있었던 의미 있는 실험들을 우리가 참조한다면은 한국 사회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차단되어 있답니다. 노력하지도 않죠. 그래서 자본주의 바깥에서 뭔가 역사적 그 경험을 습득하는 것을 상당히 죄악시하고 금기시하고 낡은 것처럼 보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 너무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참조하는 다 서유럽 모델이야. 왜 자꾸 서유럽 모델만 보는 거야? 저는 그게 이제 불만인 거죠. 아시아에서 우리랑 훨씬 가까운 역사적 조건을 가졌던 아시아에서, 그리고 훨씬 강력한 실천적이었던 대규모였던 사례들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보고 서구의 사례는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 그냥 자기들 책으로 쓰는 거예요. 논문으로만, 교수들 연구글로만 나오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참조하면서 이 수많은 민중들이 정말로 진짜 민중들이잖아.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억압받고 착취하는 민중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나갔던 대안들은 왜 관심도 없느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아시아 공산주의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인도를 공부하는데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다. 몇 년 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 있죠. 인도 출신의. 누구야? 센이라는 사람이 있죠. 앞에 뭐였죠? 아마타야 센. 대단한 현자인 것처럼 막 칭송되고 그러죠. 그런가요? 그 판단을 각자가 하실 텐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경제학상 탄 중요한 업적 있죠. 그 업적 했을 때 직업이 뭐예요? 문제 혹시 아세요?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그냥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줄만.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이때의 학문적 성과를 가지고 상 탄 거예요. 세계은행이 뭐 한 거예요? 아까 말한 바로 인도네시아 녹색혁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짰던 데가 세계은행이에요. 바로 아시아 지역을 서구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그걸 채무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겪었던 90년대 말에 아시아 경제 위기 만들어준 게 다 세계은행이잖아요. 그 수하루토 독재 정권을 재정적으로 먹여 살려준 게 세계은행이잖아요. 세계은행 차관의 20% 이상이 수하루토한테 개인한테 횡령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모르고 그랬겠어요? 다 알고 주죠. 그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돈 준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인도 출신의 대단한 현자인 것처럼. 근데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각자 하시고, 이 사람이 이제 저개발 국가를 상대로 한 생산적 증대 모델을 주로 연구를 하죠. 이 사람의 연구 모델이 된 게 어딘지 아세요? 이 사람이 계속 그 실제 연구 대상을 생활할 때 현실에서의 경제정책을 실행한 모델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냥 책으로 쓴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꾸며낸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의 경제정책을 자기에 입안한 건 전혀 아니야. 그냥 자기는 그거 보고 그거 가지고 논문 써서 노벨 경제상을 받은 거야. 그럼 진짜 사실은 상은 누구한테 줘야 돼? 그 경제정책 입안한 사람들한테 줘야죠. 근데 왜 안 줬겠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인도의 케럴라 주다. 케럴라 주의 경제정책을 가지고 이 사람 연구한 거야. 근데 왜 얘네들을 못 받아? 공산당이거든. 케럴라의 집권당이 공산당이에요. 케럴라에서 공산당이 집권하고 펼쳤던 경제정책을 일원화해서 그 중에 사례 몇 가지를 뽑아서 모델로 삼아서 경제 연구하고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아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대부분 처음 들어봤죠? 한국 사회에서 아마 1%도 모를걸요? 케럴라 주가 있다는 것도 모를 뿐더러 케럴라 주에 공산당이 집권했다는 것은 더더욱 모를 거고, 그걸 모델로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건 더더욱 모를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마치 이제 분배의 평등 얘기하는 인도라는 백그라운드까지 겹쳐서 막 이상한 도사처럼 막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관심이 없고 이거는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서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알려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안 거두고, 이건 우리가 현저하게 정보가 차단돼 있잖아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우리한테 지금과는 다른 사회를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여지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가 이런 사례들, 또 이거보다 훨씬 큰 줄을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죠.
제가 제 책에서 잘못 썼던데 30년 이상 지금 웨스트 벵갈 주도 인도에 지금 3개 주가 40개 정도의 주가 거기 중에 3개 주를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한 주는 되게 작아서 인구가 몇십만밖에 안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케럴라 주하고 웨스트 벵갈을 공산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근데 웨스트 벵갈은 30년 이상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인구가 웨스트 벵갈의 인구만 8,600명. 전 세계 인구 8,600명 정도 되는 나라밖에 안 돼요. 그 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들 중에 하나를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째. 그리고 그 나라에서 펼친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조치들이 있었겠죠. 물론 상당히 온건한 조치예요. 상당히 온건한 조치. 그리고 캐럴라주의 사례들도 있죠. 왜 이건 참조 안 하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서양에서, 유럽에서 대학 교수들 자기들만 하는 논문집에나 쓴, 학술 논문에나 쓰는 이상한 논문들은 온갖 거 다 번역해요. 한국 좌파 진보 세력들이 그거는 정말로 목숨 걸고 번역하고 대부분 자기 지도 교수지만 그런 거 하지만 왜 이런 거 안 해요? 그건 너무 이상해요. 심지어 저 아주 친한 친구, 저 제일 친한 친구 그 어느 분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뭐 세계 진보지식 뭐 계보 쭉 하는 기획한 거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자기가 유럽 중심주의를 극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서구 학자들만 다룰 게 아니라 아시아 학자들도 다루자. 그래서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갔어요. 누구에서? 센하고 구하하고 두 사람이. 그 서발튼 연구원. 왜? 그 서양에서 유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친구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알아요. 진짜 유럽 중심주의 극복하고 비판하려는 의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유명한 학자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왜? 우리가 자꾸 서구의 틀 안에서만 지식을 습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지배계급이 공식적인 제도나 또는 그 비공식적인 대중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용하고 유통시키는 정보,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아주 편향되고 일부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제되고 은폐되는 어떤 지식들이 기존의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을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고 이대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기는 힘들다라는 인식을 한다면 바로 그 은폐되고 배제되는 지식들에게서 뭔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로가 차단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진보, 좌파, 뭐 급진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대부분 지배계급이 허용하고 서구에서 유행하는 담론을 수입하는 거에 대부분 그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럴 의지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사람들이 저도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죠. 누구나가 이 제도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 속에서 뭔가 그 다른 참조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다른 참조점이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지난 200년간의 자본주의 역사를 쭉 봤을 때 자본주의와 제일 강력하게 맞서 싸웠고 자본주의가 제일 두려워했고 현재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일 강한 반대세력으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게 막스주의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스주의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문제라면 자본주의에 반대했던 담론이나 정치 세력 중에 제일 강력했고 제일 오래 갔던 거를 참조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보고 계속 자본주의 비판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효과 있는 얘기일까?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스주의를 오랜 자본주의에 반대한 150년간의 역사를 좀 제대로 개괄을 해보고 특히 그 개괄을 날미해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배제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막스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 이런 거를 참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야.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접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접하고 확산시키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대안은